이게 전부라고요? 저는 계산서 위의 숫자를 믿을 수 없어 3번이나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한 줄이 빠진 건 아닐까, 영 하나가 누락된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뉴욕을 기점으로 세계를 오가던 미국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저는 승객이 아니라 환자가 됐습니다. 가볍게 넘기려던 복통은 병원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의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미 파열됐습니다. 오늘 수술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를 멈추게 한 건 병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질문도 조건도 없이 치료가 먼저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험도, 비용도, 신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 의료가 빠른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앞에 두는 그 순서 때문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감동하날 진행자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저는 제시카 하트입니다. 미국에서 국제선을 오가는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땅 위보다 더 길었던 사람이고 여권에는 수십 개 나라의 도장이 찍혀 있죠. 사람들은 제가 세상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국 서울이었어요. 출장 비행을 마치고 호텔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을 뿐인데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저는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은 음식이 안 맞았겠지. 시차 때문일 거야.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둔하게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배속을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 날카로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커져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됐어요. 호텔 방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제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수많은 비행에서 응급 상황을 겪어왔어요. 기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을 응급 처치한 적도 있고 공황 발작을 일으킨 사람을 진정시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몸에서 벌어지는 일 앞에서는 아무 판단도 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하필이면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지만 늘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었죠. 빠르기만 하고 외국인에게는 불친절할 수 있는 나라, 설명 없이 진행되고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곳. 다른 승무원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한국은 빨리빨리야. 잠깐만 멍해도 놓쳐버려라는 말을 농담처럼 듣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들이 통증과 함께 머릿속을 휘젓고 있을 때 저는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같은 비행을 함께 온 동료 승무원 마야가 떠올랐습니다. 마야는 언제나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늘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야, 미안한데 도움이 필요해.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스스로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별일? 아니면 어쩌지?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승무원은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그런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몇 분 뒤 마야가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 눈빛에서 상황의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야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했죠. 병원 가야겠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의 마야에게 몸을 맡긴 상태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고 배를 움켜쥔 손에는 식은땀이 잔뜩 맺혀 있었죠. 로비로 내려오자 야간 직원이 저를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시 편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외국인이라고 더 복잡해지면, 더 비싸지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아픈 와중에도 괜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택시는 금방 도착했고, 기사님은 제 상태를 보자마자 말없이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네온사인과 불 켜진 상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마야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라고 조용히 말해줬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판단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전부 틀렸다면 어떡하지? 자동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밝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과 함께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 이제부터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방향일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증 속에서 이 낯선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 순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안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장면들,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게 될 감정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밤을 잊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자동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병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통증 때문에 모든 걸 과장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응급실 특유의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그 빛 아래서 저는 갑자기 너무 작아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야의 어깨에 거의 몸을 맡기다시피 한 채로 한 걸음씩 옮기고 있었고, 발끝에 힘을 주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대기실에는 파란 플라스틱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휴대폰을 붙든 채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대신 제 심장 박동 소리와 배 속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울림만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현실감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아, 여긴 진짜 병원이구나. 이제 정말 무언가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서류를 내밀겠지. 보험을 확인하겠지. 영어가 안 된다고 곤란해하겠지. 미국에서 응급실에 갔던 기억들이 자동으로 떠올랐거든요. 피가 흐르고 고통을 호소해도 먼저 묻는 건 늘 보험 카드였고, 신분증이었고, 사인을 해야 하는 종이들이었습니다. 환자는 잠시 멈춰 서 있어야 했고, 시스템이 먼저 움직여야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한국인이 더 복잡할 거라고, 더 까다로울 거라고, 외국인인 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창구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첫 질문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 목소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단정했으며 영어에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보험은요? 여권은요? 결제는요? 그런 질문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약 4시간 전쯤이요. 2시쯤부터 정말 심해졌어요. 제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고 저를 치료 구역 안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묘한 혼란을 느꼈어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혹시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 다리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었고 저는 마야와 간호사 사이에서 거의 끌려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튼으로 나뉜 치료 공간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 특유의 소리들이 더 또렷해졌어요. 기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빠른 발걸음 소리가 오갔으며
의료진들의 낮은 목소리가 짧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혀졌고 간호사는 능숙한 손길로 침대 각도를 조절해 주었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커튼이 반쯤 처진 사이에서 마야의 도움을 받아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얇은 옷을 입는 순간 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오가며 일해왔지만 이렇게 아무런 방어도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활력 징후를 재는 동안에도 간호사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맥박을 체크하는 모든 동작이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었고 안경 너머로 집중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고 영어도 아주 또렷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겠구나. 오해 없이 말이 통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의사는 제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았고 오른쪽 아래를 짚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통증은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그 반응만으로도 의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바로 손을 떼고 간호사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고 저는 그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급하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고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검사 장비가 들어오고 링거가 준비되고 혈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도 괜찮은 걸까?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 하지만 동시에 의료진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나 혼란이 없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온 동작처럼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속에 섞여 들어오는 신뢰 같은 것 말이에요.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는 의료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았을 때 저는 결과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다시 제 쪽으로 돌아와 말했죠. 맹장이 터졌고 감염이 퍼지고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터진 맹장, 응급수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러다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비용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빠르기만 하고 차갑다는 이미지, 외국인에게는 불리할 거라는 선입견들이 그 순간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제 여권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결제 수단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야의 얼굴을 잠깐 보았고, 그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밤이 단순히 아픈 밤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요. 지금 이 병원에서, 이 나라에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계속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요. 수술대에서 깨어난 뒤 그날 밤을 지나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아직 수술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김 박사님의 목소리와 간호사들의 손길이 번갈아 떠올랐고 깨어있으면 병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 내가 믿어왔던 기준이 정말 옳았던 걸까 하는 질문이었죠. 저는 승무원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나라를 오갔고 공항과 기내와 호텔 그리고 응급실까지 경험해왔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늘 저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차갑고 빠르며 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구조라고 믿어왔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외국인은 늘 부차적인 존재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의 병실에 누워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제 통증의 강도를 하나하나 확인해주며 제 회복 속도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불안해할까 봐 더 천천히 설명해주고 더 자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부에 둔한 통증이 올라와서 잠에서 깼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들어왔고 그는 졸린 기색 하나 없이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약은 잘 듣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차분히 물어봤고 저는 괜히 미안해져서 괜찮다고 말하려다 솔직하게 아직 아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 시점에는 당연하다면서 약 조절을 해주겠다고 말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무례가 아니라는 거요. 환자가 말해야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살피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의료 현장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이 회진을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회복 속도가 좋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밤 통증을 참고 호텔에 남아 있었다면, 만약 비용과 절차를 먼저 걱정하다가 병원을 늦게 찾았다면 지금의 나는 여기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 사실이 무섭게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감사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을 보고 있을 때 마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뉴스와 소문과 짧은 체류 경험으로 만들어진 얇은 이미지였고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사람의 얼굴과 손의 온도로 이루어진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팠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치료와 비행 스케줄과 보험 처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단순히 수술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나 의료비가 저렴했다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안에 남아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다시 한번 제 배 위에 얹힌 손을 바라봤고 아직 남아있는 통증을 느끼며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아침이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1월의 서울은 유난히 맑았고 겨울 특유의 차가운 햇빛이 건물 사이를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눈을 뜬 채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 많이 나아졌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안도감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살아서 이 방을 나간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순간에 대한 긴장이요. 그 현실은 다름 아닌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손에 신용카드를 쥔 채로 몇 번이나 뒤집어 보며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그 카드가 오늘 제 운명을 결정할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칠 전 마야가 미리 보여줬던 예비 견적서는 분명히 말도 안 되게 낮았지만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인생 경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의료비와 관련해서는요. 미국에서 응급실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처음 들은 금액은 결코 마지막 금액이 아니라는 거요. 빠진 항목, 나중에 붙는 비용, 설명도 없이 도착하는 추가 청구서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큰 금액이 나와도 놀라지 않기 위해서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들어오시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온 분은 병원 행정 담당자였고 단정한 차림에 차분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제 옆에 앉으며 최종 명세서를 함께 보자고 했을 때 제 심장은 수술 전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데 저는 설명보다 숫자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응급실 비용, 검사비, 수술비, 마취비, 1인실 입원비, 약값, 사후 관리 비용까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속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멈췄을 때 굵게 표시된 총액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잠시 멈췄어요. 숫자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고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눈을 비볐어요. 전부 합쳐서 미국 달러로 3,000달러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담당자는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찾아 이게 전부냐고 다시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전체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 전도 후도 아닌 말 그대로 전부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숫자,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 이 병실이 아니라 빚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집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담당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었고 의료는 권리라는 말을 아주 담담하게 꺼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의료가 권리라니요. 저는 그 말을 이론이나 구호로만 들어왔지 실제로 체감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제 생명이 먼저였고 비용은 나중이었고 그 나중마저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과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그 종이의 무게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 제 고정관념이 무너진 증거 같았거든요. 담당자가 나가고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얕고 단정적이었는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비쌀 거라 생각했고 차가울 거라 생각했고 외국인에게는 더 불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존중받았고 보호받았고 설명받았고 기다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마야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술을 받고 회복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를 내려놓고 간다는 거요. 이 경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한국에서 배운 이 감정과 질문과 깨달음은 앞으로도 계속 저를 따라올 것이고 아마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병원 문을 나선 직후의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저는 그날의 감정이 제 안에서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부터 천천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병원 계단 아래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바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요. 택시가 병원을 완전히 벗어나 서울 시내로 들어섰을 때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옆자리에서 비행 일정과 호텔 체크아웃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고 기사님은 말없이 도로 상황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병원 건물, 그 안에서 만났던 의료진의 얼굴, 그리고 손에 쥐고 나왔던 퇴원 서류의 무게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늘 스스로를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났으니까요. 비행기 안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며 저는 세상을 꽤 잘 안다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착각을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제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직접 겪은 현실이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과 너무 다를 뿐이었죠.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편견은 지금 돌이켜보면 꽤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빠르다, 효율적이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이면에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자동으로 덧붙였어요.
외국인인 저는 더더욱 그 시스템의 바깥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 없이 처리되고 비용만 청구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살던 나라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아주 개인적인 기준이었죠. 하지만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은 제 기준에 맞춰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이미 자기 나름의 논리와 질서,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모르면서 판단부터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야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다는 걸 눈치챘겠죠.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기억했을까? 그냥 빠르고 복잡하고 외국인에게는 조금 불친절할지도 모르는 나라로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판단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자 등줄기를 따라 묘한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누군가를 직접 해친 적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승무원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오가며 쌓았다고 믿었던 경험들이 사실은 제 시야를 넓히기보다는 제 기준을 더 단단하게 굳혀온 건 아니었는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다리와 빌딩들이 겨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이웃이며 누군가의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의료진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친절하려 애쓰지도 않았고 과장된 친절로 저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성실하게 해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당연함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점점 실감나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아쉬움 같은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시작된 한국에서의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으니까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저는 여느 출장처럼 호텔과 공항만 오가며 이 나라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쳐 지나간 수많은 나라들처럼 한국도 제 기억 속에서는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남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제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특이한 경우였다고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겨버리면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편리한 기준 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며 스스로를 열린 사람이라고 착각하던 그 자리로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면 다시 익숙한 일상과 익숙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승무원으로서의 삶도 계속 이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 질문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아마도 오늘의 이 서울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겠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직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삶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깨달음이 앞으로 제 여정 속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게 될지는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5,000피트 상공.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위에서 저는 승무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좁고 단정한 공간이었고 불은 살짝 어둡게 켜져 있었으며 벽을 따라 숨겨진 침대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마다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보통이라면 엔진의 일정한 소음에 금세 잠이 들었을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이제 막 회복 중인 상태였고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수술 자리는 미세하게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비행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무거운 것은 들지 말고 움직일 때마다 조심하고 쉴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누워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었죠. 마야는 일부러 제 근무를 가장 가볍게 조정해 주었고 사무장 역시 제 얼굴을 보자마자 휴게실로 보내며 쉬라고 했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진 이 비행은 11시간을 훌쩍 넘는 긴 여정이었고 이미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대륙과 대륙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국경도 없었고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과 바다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 노선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오갔던 도시였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도 호텔 근처 편의점도 심지어 괜찮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편리한 동선과 익숙한 풍경만 기억했을 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 시스템의 방향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건 아닐까? 익숙함을 이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스스로를 국제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지 못한 편견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꾸만 떠오르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제 배를 열고 있던 의사들, 행정보다 제 숨부터 먼저 살피던 의료진, 그리고 밤낮 없이 병실을 오가며 제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들. 김 선생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저를 위해 번역기를 켜고 담요를 더 덮어주고 아픔을 참지 말라며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느낀 단 하나의 기준, 사람을 먼저 본다는 원칙이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동료 승무원 레일첼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언제나 침착하던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에서의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의 두려움, 머릿속에 가득했던 편견, 그리고 실제로 마주한 현실까지요. 레일첼은 끼어들지 않고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숫자로만 쌓아온 국제 경험이 과연 진짜 이해였을까 하고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을 시작했고 창밖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선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익숙한 땅, 익숙한 문화, 내가 당연한 기준으로 삼아왔던 곳으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음에는 오래된 생각들이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착륙 후 저는 여느 때처럼 승객들을 도왔습니다. 연세 많은 승객의 가방을 내려드리고 길을 헷갈리는 분께 방향을 안내하며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하던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제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특별한 사건으로만 남기지 않겠다고.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요. 더 겸손하게, 더 열린 눈으로, 더 천천히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제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로스앤젤레스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동시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여행의 끝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